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1980년의 봄, 아직도 아픈 역사로 기억되고 있죠. 올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당시 광주에서의 발표 명령이 사실상 전두환의 명령이다라고 결론냈습니다. 유사시 발포 명령을 내리면서 1인당 20발의 실탄이 지급됐고, 전남 도청에서의 집단 발포가 군부대 철수할 때까지 3차례 집중된 걸로 조사됐고요. 이런 발포가 최소 20곳 이상에서 50번 이상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올바로 역사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내용이 보고서로 나오기까지는 무려 43년이나 흐른 거죠. 사실상 발포 명령자인 전두환 사과 한마디 없이 허무하게 세상을 떴습니다. 당시 2인자였던 장세동 또한 사과할 일이 없다고 했죠.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두고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계산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표장사하지 말라, 못 믿겠다는 반응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유겠죠. 올해는 전두환의 손자가 광주를 찾아 사죄하고 보수정권 대통령이 2년 연속 광주를 찾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표를 넘어서 빨강과 파랑을 넘어서 전라도와 경상도를 넘어서 이런 변화들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오늘은 이슈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여수세계 박람회장이 여수광양 항만공사 체제로의 이관을 마쳤습니다. 이관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이상훈 위원과 함께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또 한 가지, 다음 주 수요일 24일입니다.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5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 전 회장의 횡령 의혹에 대한 법정 공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공회의소 회장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요. 네, 여수 상공회의소 전 회장이 재임 중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현 상공회의소 회장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전 회장과 현 회장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 이용규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4월 10억 원대 횡령 의혹으로 박용화 전임 회장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의 경위와 최근 전임 회장의 변제 명목의 거액 송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박용화 전 회장은 최근 횡령금 변제 명목으로 10억 원을 여수 상공회의소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용규 현 회장은 전 회장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10억 원에 대해 해명 요구를 묵살당했고 되돌려줄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지난 11일 박용화 전 여수상위 회장의 와인 밀반입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300만 원, 추징금 1,7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용규 현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수 상공회의소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특정 단체에 기부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며 해당 행위가 상공회의소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싱크탱크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전해드린 바가 또 있었는데, 여수상공회의소가 박 전 회장의 법원 1심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내부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용규 현 회장 최근 지역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박 전 회장과의 합의 소문에 대해서도 공식 부인했어요. 네, 법원의 1심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용규 현 회장이 전 회장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상공회의소 전 회장과 현 회장의 갈등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규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지역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박 전 회장과의 합의 소문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냈는데요. 박 전 회장과 합의가 무산되었고 법의 처분에 맡기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이용구 회장은 박 전 회장과 합의 소문과 관련해 사태 해결을 위해 최근 모 인사의 주섬으로 만남을 가졌지만 전임 회장의 적반하장식 언행으로 상호 합의 진행이 무산됐다며 세부 합의 진행을 위한 사전 합의가 최종 합의로 소문이 나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용규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그동안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더 이상 세부 합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고 법과 정의에 따라 처분을 맡기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용규 현 회장의 입장 표명으로 여수상공회의소 전 회장과 현 회장의 내분 사태는 서로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역 상공인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전임 회장 재판에서 유죄 판결 나오고 전 회장과 현 회장이 법정 밖에서까지 공방을 벌이는 모습. 글쎄 지역 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분들인데 마음이 참 여러모로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역 상공인들도 말이죠.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포스코의 정비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광양 지역 사회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제철소 관계자가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사회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 중단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어요. 네, 포스코의 정비 자회사 출범과 관련해 광양 지역의 반대 여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지역협력팀 관계자가 광양의 한 동사무소 동장에게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 봉사단체에 대해 광양제철소의 사회공헌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광양시의 한 동사무소 동장에게 동장이 시켜서 정비 자회사 현수막을 달게 한 게 아니냐며 관내 무료 급식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발언과 함께 광양제철소 지역협력팀 관계자가 최근 광양지역 일부 사회단체에 대해 정비 자회사 반대 활동을 계속할 경우 지원금이나 후원, 협찬을 끊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추가로 제기된 상태입니다. 광양제철소가 정비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 광양시 지역사회 반대 여론을 설득하거나 홍보하기보다는 겁박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 광양제철소는 정비 자회사 설립 추진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비 자회사 설립이 지역사회에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진행자님 말씀대로 광양제철소가 주민들이나 지역사회단체에 대한 설득이나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공헌 활동 지원을 무기로 겁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논란이 제기되자 광양제철소 지역협력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광양시 특정 동사무소 동장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반론과 함께 일부 지역사회단체에서 제기한 협찬 중단 등의 발언도 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결국 광양제철소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지역사회단체가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광양시 공직자나 지역사회단체가 없는 말을 억지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면 포스코의 이번 지역사회단체에 대한 협박성 대응은 누가 봐도 비겁하고 졸렬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광양제철소가 그동안 광양시 지역사회에 펼쳐온 각종 사회공헌 활동이 나중에 회사가 불리할 때 주민들을 협박하고 회유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지금이라도 논란의 진위 여부를 살펴서 그에 걸맞는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지역사회 반발이 있다고 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것 시민들 입장에서는 갑질로도 여겨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태가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순천에서 마무리하죠. 순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 순천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건수가 전남도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주문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순천 지역 아동학대 건수가 지난 2020년에 224건, 21년에 347건, 2022년도에 284건으로 집계됐고 올해 들어서도 109건이 현재 발생해 아동학대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순천 지역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피해 사례 중 경찰에 사건화된 경우도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어 아동에 대한 예방과 보호 체계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경찰에 사건으로 접수될 정도라면 이 학대 사례가 심각하다는 것일 텐데 접수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보도에 따르면 지역의 아동학대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피해 사례가 발생한 대부분의 가정에서 해당 행위가 아동학대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정서학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 아동학대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 담당자들의 평가입니다.
이 정서학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동들 앞에서 부부싸움이나 가정폭력을 벌인 경우가 해당되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는 거냐, 이런 식의 발언도 이 아동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다음 주면 또다시 떠들썩해질 만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리호 3차 발사인데요. 2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일 남았습니다. 예전처럼 모형 싣고 가는 시험 비행이 아니라 실용위성을 우리 기술로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리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겁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앞두고 고흥나루 우주센터 여러 가지 준비로 바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이야기 나눠보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기주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3차 발사 누리호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점검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남아 있습니까? 예, 현재 3차 발사형 누리호는 이제 1, 2, 3단 결합이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이제 최종 정기적 점검을 수행하였습니다. 해서 실제적인 조립 절차는 현재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발사 이틀 전까지 그 개방되었던 점검창 등을 이제 다시 장착하는 작업을 통해서 발사 준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난 1차, 2차 발사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실용위성을 싣습니다. 우주 공간으로 가게 되는 건데 지난번에 저희와 인터뷰하셨던 고정환 본부장께서 처음 손님을 받아 모시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 이제 우주 발사체라고 하면은 이제 위성과 같은 우주 장치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로켓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누리호는 이제 1.5톤의 우주 장치를 700km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우주 발사체를 목표로 개발이 된 것이고, 지난번 이제 두 번의 발사 시험 발사를 통해서 성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차 발사에서는 이제 누리호가 처음으로 실용 위성을 이제 우주로 보내는 우주 발사체로의 첫 임무를 이제 수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누리호 입장에서는 이게 이 실용위성이 이제 첫 손님이 되는 셈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그 이제 우주 발사체, 이제 실용위성 우주로 보내는 그런 임무를 잘 수행하게 되면 이제 향후에는 이제 국내 위성을 계속해서 우주로 보내는 발사 서비스, 또 향후에는 이제 해외 위성까지 우리나라에서 우주로 보내주는 발사 서비스 시장에 아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위성을 하나만 실어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카이스트 보니까 카이스트의 차세대 소형 위성, 뭐 민간 기업 위성 몇 기를 탑재해서 쏘아 올리는 겁니까? 예, 그 이번 3차 발사에서는 그 이제 카이스트에서 제작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라는 위성이 하나 실리고요. 예.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하고 연구소에서 제작한 그 7개의 큐브 위성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총 8개가 탑재가 되고, 이게 이제 우주 궤도로 가게 되면은 이제 차세대 소형 위성을 가장 먼저 분리를 하고요. 20초 간격으로 8개의 위성이 순차적으로 분리가 될 계획입니다. 예. 현재까지는 8개까지를 탑재할 수 있어서 8개를 싣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요 정도로 이야기가 돼서 싣는 겁니까? 이제 그게 이제 현재 3차 발사에서 8개의 위성이 탑재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3차 발사형 누리호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8개 위성을 탑재할 수 있도록 그 위성 탑재부를 저희들이 이제 개량을 하였습니다. 8개를 탑재할 수 있도록. 예. 지난 1차, 2차 발사 이후 물론 3차도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만 준비하면서 보완할 것, 뭐 난관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 주로 좀 고민하셨어요? 예,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3차 발사에 사용된 누리호도 2차 발사에서 사용된 그 누리호와 동일한 발사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발사까지 저희들 해왔던 기술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었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발사에서는 그 이제 성능 검증 위성 모사체에서 2개 정도의 그 위성을 싣고 갔었는데요. 예. 이번 3차 발사에서는 8개 위성을 싣고 와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준비에 이제 좀 집중한 것은 이런 8개 위성이 이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분리 장치 준비에 조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24일 뭐 6시 24분쯤 오후에 뭐 이렇게 잡혀 있던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발사 시각. 예. 예. 날짜는 어떻게 정하게 되는 겁니까? 날짜는 이제 저희들이 2차 발사를 했고요. 작년 6월 21일이죠. 예. 2차 발사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3차 발사용 누리호를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작하고 조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8개 위성 탑재된 8개 위성도 이제 제작이 돼야 될 텐데요. 그러한 그 누리호 준비 일정과 탑재된 위성의 제작 일정을 같이 고려해 가지고 5월 24일로 이제 발사 일정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혹시 예상되는 변수는 없을까요? 뭐 발사에 관련된 변수는 뭐 이제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뭐 날씨. 현재 또 그렇죠. 날씨도 있고 현재도 저희 계속 조립동에서 점검 중인데 네. 그 현재 점검 또는 발사대에서 준비 과정이나 뭐 비행 시험 중에서도 이 누리호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품 부품들이 뭐 제대로 성능을 발휘해야지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도 이제 바람의 세기나 낙뢰 가능성 등이 이제 발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번 발사 성공을 위한 가장 큰 남아 있는 관건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관건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 현재 5월 24일 목표로 이틀 전까지 저희들이 조립을 완료하게 될 것이고 예. 그때까지 성능 점검을 이제 계속 할 텐데요. 그때 단계 그리고 발사대에서 이제 기립해가지고 주인제를 충전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그 과정에서 하여튼 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지만은 이제 그 부품들이 예기치 못한 뭐 어떤 이상을 보이게 되면 이제 발사가 실패하게 될 텐데요. 그런 것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가능성은 뭐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기분 좋은 상상을 좀 해보면 발사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예. 우주항공 분야에 미친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 좀 말씀 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3차 발사를 성공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위성을 직접 우주로 보내는 실제적인 우주 시대가 열린다고 뭐 저는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3차 발사 이후로도 우리나라에 제작되는 위성들을 계속 누리호를 이용해서 이제 계속 발사할 예정이고 이 과정에서 국가 주도로 개발된 누리호 제작 조립 발사 기술이 또 누리호 체계 종합 기업으로 이전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이 아마 크게 확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막바지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또 국민들께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기주 책임연구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지난해 11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맡게 됐습니다. 공공개발 방식의 사후 활용이 이루어지게 될 테죠. 그동안 해수부 산하 정부 이관위원회에서 이관 업무에 참여하셨던 이상훈 위원과 함께 이관 과정, 이후의 사후 활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예. 그럼 공식적으로 이관위원회가 해산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5월 16일부로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운영을 시작했으니까요. 예. 그 과정까지의 임무였는데 마쳤습니다. 예. 소감이 어떠십니까? 2012년 이제 전시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박람회 사후 활용이 시작되었어야 했죠. 예. 아시다시피 여수 박람회는 3개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수도권에 비해서 소외된 남해안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 차원의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대로 국가적인 사후 활용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요구를 해왔는데 이제 그 시간이 10년이 넘었고요. 이제 다행히 국회에서 특별법을 개정하고 또 해수부가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운영 주체를 여수광양 항만공사로 정해서 만시지탄이지만 이제 본격적인 사후 활용이 시작되었나 싶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합니다만 뭐 시간도 좀 많이 걸렸고 과정에서 최근까지만 해도 갈등의 소지도 있었고요. 참 막바지까지 편안하게 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물론 그 과정에 뭐 토론회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유치 때부터 관심 가지고 계시고 목소리도 내오셨습니다. 이관 업무 하시면서 뭐가 가장 신경이 쓰이시던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운영주체 변경 법 개정에 대해서 일부 우려도 있었지요. 예. 이제 아마 그 우려의 핵심은 지난 10년간 책임을 회피해온 정부가 과연 이제 와서 사활용을 제대로 할 진정성이 있겠느냐 뭐 하는 것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지역 민의를 관철시키자 단단히 마음을 좀 먹고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위원장인 해수부 차관이 이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지역의 입장을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어서 5차례 회의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5번 회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뭐 지역민의 이제 입장에서 이관위원으로 참여를 하셨고 뭐 해수부, 광양항만공사 관계자들과 의견이 또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예? 있었죠. 이 첫 이관 회의에서 이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조직 구조에 대한 용역을 맡겨서 용역 보고가 있었는데요. 예.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전적으로 위탁 운영을 하는 안, 이걸 제1안으로 제시를 했어요. 예. 아니 그렇다면 현 재단 운영과 다를 것이 뭐냐 이렇게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요. 위원장인 해수부 차관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전면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2차 회의에 다시 보고해라. 이렇게 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요. 여하튼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회의까지는 좀 서로 다른 관점을 뭐 토론이라든지 조정을 통해서 좀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요? 왜냐하면 과정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그렇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궁금해서요. 예, 민감한 사안이어서 뭐 그때그때 발표가 좀 안 된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예. 이제 항만공사가 사실 이 운영을 하게 된 것의 가장 큰 핵심은 우선은 안정적인 투자 재원이 가능하다. 예. 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지속적으로 운영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 경제 논리가 아니라 박람회 주제 정신에 부합하는 이 공공적 활용 계획과 구체적 마스터 플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걸 만들어내라. 그리고 기존 재단 직원을 전원 고용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시설 유지 관리를 안정적으로 해가면서 한편으로는 해양 가치, 또 마이스 산업, 국제 컨벤션 센터 설립 같은 그런 전문성 있는 일을 해나갈 인원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기재부가 이 공공기관 축소, 지금 현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금 축소하려고 하는 그 지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새로운 TO를 만드는 것은 뭐 시쳇말로 택도 없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우리 여수 지역에서 결성된 여수 박람회 공공활용 시민연대에서 그간에 10여 차례 회의를 하고 뭐 세미나 시민 토론회 이런 것들을 거쳐서 시민 요구를 결집하고 또 이것을 이관위를 통해서 압력을 계속했고요. 또 법안 발의를 했던 주철현 의원실에서 기재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설득을 해서 처음에는 뭐 전혀 끄떡도 않을 것 같은 기재부가 그러면 단자릿수 9명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다. 이제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15명까지 TO를 확보해서 이게 이제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직속으로 사업단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었죠. 이것이 이제 향후 사활용 첫걸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산 가치, 박람회장의 자산 가치를 한 1조 원 가치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실제로 승계된 자산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예, 이번 이제 과정에서 그 시가 감정 평가를 했는데 1조 원 약간 상회해요. 예. 그래서 이제 공시가로 치면 한 8,706억 원. 여기에는 이제 정부 선투자금 3,665억 원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승계 순자산은 5,041억 원 정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정부의 선투자금 상환 문제가 또 이 뜨거운 이슈였잖아요. 이건 논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 문제가 뭐 그간 우리 재단에서 사활용하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현 법상으로는 2025년까지 이걸 상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은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해수부가 이 조건을 이제 앞으로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만공사가 이제 박람회장 사활용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투자 여력을 이제 가지려면은 이 부채 상환 기간이 뭐 10년 또는 20년 정도로 늦춰줘야 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경했는데 이게 이제 정부 책임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 그 이관에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은 뭐 정해진 기간은 미뤄진 겁니까? 아니면 삭제가 된 겁니까? 이제 협의를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기재부와 해수부의 방침입니다. 다시 논의를 하자.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또 관건은 공공개발 방향일 텐데 뭐 올 3월의 토론회 자리에서 투자 방향, 사업 활용 계획 뭐 이런 의견들이 최근까지도 오갔던 걸로 알고 있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논의된 게 좀 있을까요? 예, 뭐 그 저희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이관위원회에 그대로 거의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무엇보다도 박람회 주제 정신, 또 유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반 위에서 사업 방향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예컨대 살아있는 바다와 연안을 구현하기 위한 해양 가치, 또 바다자원 개발, 기후 해법 모색, 그리고 이제 마이스 산업의 핵심인 국제 컨벤션 센터 설립,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간 지역사 요구였죠. 사실 그간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주로 이 물류 컨테이너 사업에 추종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박람회장 사후 활용 사업이 더해지면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 그런 해양항만공사로 발돋움할 기회를 얻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근시안적인 경제 논리나 그 난개발, 행정 편의적인 사업 이런 것들 경계를 하고 남해안 해양 거점화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적이고 큰 규모의 밑그림을 그려라. 그렇게 하면 여수뿐만 아니라 광양, 순천, 남해안, 남중권 전체가 이 개발 효과와 이득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여수 세계 박람회의 유산이다. 이제 이런 논리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짧게 여쭙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뭐 1년 정도가 걸릴 거라고 하잖아요. 말씀하신 이제 그 거시적인 내용들을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뭘 좀 꼽으시겠어요? 이제 우선 이제 앞으로 이관위원회에서 이제 사후활용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는 해수부, 항만공사, 전남도, 여수시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전문가 해서 15명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이 사후활용위원회에서 이제 마스터 플랜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될 겁니다. 또 이 과업지시서를 만드는데 또 지역사회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그야말로 우리 지역사회의 의견과 요구, 그간의 박람회의 본래적인 사후활용의 가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앞으로 1, 2년 사이에 집어넣어서 한 내년 연말이나 내후년 상반기 중에 이제 마스터 플랜이 완성이 되면 이제 바야흐로 이제 그때부터 박람회장 사활용이 제2의 세계 박람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세계박람회 사업 활용 정부 이관위원회에서 함께하셨던 이상훈 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 여수안 초등학교 체육관 천장에서 마감재 무너져서 현장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와 학생들 다쳤다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문초등학교였는데 네. 사고 이후에 교육당국의 탁상 행정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더 커졌다 그래요. 현재 여수 대부분 학교 체육관이 지금 문 닫았다면서요? 네, 사고 발생 이후에요. 이번 주부터 여수 지역 대부분의 학교 체육관이 사용 중지 상태입니다. 예. 짧게는 일주일이고요. 길게는 한 달 정도 사용 중지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이런 사항들을 학부모에게 공지하지 않아서 이 자녀들의 학교가 부실의 위험이 있는지 오해하거나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또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 그렇지 못한 현실에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학부모 얘기 들어보시죠. 걱정되죠. 애들은 체육을 편하게 할 수 없으니까 속상하죠. 얘보다 한 학년 더 높은 애들인데 걱정되죠. 불안하죠. 네, 마음이 불안하죠. 네.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부실 이런 거 잘 체크해가지고 애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 체크해서 이렇게 보고서 올려도 급하게 이렇게 올려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원래 안전관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애들이 있는 데는 요즘에 애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지 않아요. 애들도 너무 조금 낳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청에서 신경 써서 해야죠. 학교에서도 신경 써서 하고. 예, 뭐 아이 한 명 한 명은 다 너무 소중하죠. 네. 근데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이 도교육청의 형식적인 대응 이게 도마에 올랐어요. 네, 사고가 발생하고요. 전남도교육청은 당일 오후에 도내 전체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예. 각 학교마다 강당, 급식실, 기숙사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요. 15일 오전까지 결과를 보고하려고 했는데요. 예. 12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휴일을 지나 15일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안전 점검을 마치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안전 점검 항목도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천장 및 부착물 상태, 별도 분전반 상태, 출입구 및 비상구와 피난 장애물 적치 및 폐쇄 여부, 방제 물자 관리 상태, 완강기 등 비상시 대비 상태 등이 있습니다. 예. 점검 항목이 많고 인원과 시간은 부족하고 제대로 된 안전 점검이 됐을 만무하죠. 이 전남도는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고 발생으로 상당히 긴박한 상황에서요 안전 위협 요소로 발생할 수 있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 여부를 파악하고자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예, 형식적 점검이라는 지적이 나온 후에 전남도교육청이 전남 내 학교 다목적 강당 775개의 동 전체를 전문가를 활용해서 긴급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어요. 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요 정확한 소견은 나오지 않았지만 부실 시공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강당과 유사한 공법의 시설물은요 용역에 맡겨서 점검을 하고 다른 공법의 시설물은 민관 합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전남 전체 시설 중 유사 공법으로 시공한 시설이 162개 동으로요. 여수가 15개 동, 광양이 16개 동, 순천이 22개 동입니다. 이 강남 긴급 안전 점검에 대해 전남교육청 교육시설과 김의곤 시설과장 인터뷰입니다. 지금 사고 현장과 유사한 강당은 지난 16일부터 안전인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특별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번 달 5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른 공법의 강당들은 지난 5월 16일 민간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합동 점검은 다음 달 6월 14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후속 조치로는 간단한 보수로 해결이 가능한 학교는 점검과 동시에 완료할 것이고요. 혹시 점검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학교는 강당을 즉시 사용 제한을 조치하고 보수 보강토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예,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가 지난해 상반기 안전점검에서 받은 등급 중에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았다고요? 네, 그래서 학부모들은요 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 점검을 하는 주기에서부터 부실 공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하자가 있었는데도 등급이 A등급이었다는 겁니다. 네. 이번 사고가 발생할 때면요 제가 시민 인터뷰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솔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특히 아이들을 안전 담보로 부실 시공하지 말자는 부탁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 권리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 안은 저희가 계속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 해결사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점검을 또 해드리도록 하죠.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뉴스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43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입니다. 네. 오늘 오전 광주 국립 5.18 묘지에서 5월 정신과 국민과 함께란 주제로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윤 대통령도 2년 연속 참석을 했습니다. 올해 윤 대통령은 주요 인사들과 함께 입장하는 관례가 아닌 5월의 어머니들과 함께 동반 입장해서 헌화 및 분향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기념사에서는요.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면서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월의 정신은 광주, 호남의 산업적인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완성된다며 광주와 호남의 혁신 정신이 인공지능과 또 첨단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논란도 좀 있었어요. 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후에 광주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총출동했다 뭐 이런 평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죠. 예. 여전히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글들이 무더기로 올라왔습니다. 예.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내년 총선에 맞춰서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루어내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고요. 어제 열린 추모제에는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참여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올해도 참 다사다난한 5.18 기념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2년 전 기념식에서요, 참 인상 깊은 장면이었는데 한 5월에 어머니가 다시 보지 못하게 된 남편을 위해 쓴 편지를 낭독하고 그 이후에 김필 씨가 김광진 씨의 편지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예. 그때 정말 뭉클한 장면이었는데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김광진의 편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억지 노력으로
김광진의 편지 듣고 오셨습니다. 네.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이번 주 이 노래 두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여성 집에 무단 침입 시도하고 도주한 남성 이야기인데요. 오늘 네. 하루 종일 이 인터넷 게시글과 영상으로 화제입니다. 영상은 해당 집에 살고 있는 여성이 현관문을 찍은 모습인데요. 네. 문틈 사이로 올가미처럼 생긴 얇은 철사 하나가 쑥 들어와서 고리를 손잡이에 걸고 힘껏 당깁니다. 덜컹덜컹 하다가 안 되자 다시 한번 철사를 위아래로 슥슥 움직이면서 재차 시도하는 아주 소름 끼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네. 보셨죠? 봤습니다. 참 이게 집이 얼마나 좀 허술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이게 어떻게 현관문 사이로 저 철사가 들어올 수가 있냐. 아무리 얇아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어쨌든 뭐 영상을 찍은 여성분은 일단 너무 무서웠지만 우선 신고를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었다고 하고요. 예. 덜덜 떨면서 철사를 또 잡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 잡았다고요? 네. 아, 그건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저 예. 같으면 사실 기절했을 것 같거든요. 진짜로. 그러게요. 경찰에 뭐 신고를 바로 하든. 네. 예. 근데 용기 내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부동산이요라고 했다고 하고요. 부동산이 왜 철사로 문을 열어요? 열쇠로 그럼요. 문을 열죠. 부동산일 리도 없지만 또 부동산이라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성과 2분 정도 대치하던 남성은 결국 도주를 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지문을 채취해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예. 피해자는 지금 현재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아이고. 좀 안심할 수 있게 신속한 검거 당부 드리겠고요. 검거 후에도 피해 사실이 없다고 해서 약식 처분되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처벌 네. 강력하게 받을 수 있기를. 네. 그러게요. 자, 두 번째 뉴스는 어떤 노래 골라오셨어요? 이렇게 이제는 손잡이 디자인도 뭔가 철사에 안 걸리는 걸로 바꿔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씁쓸한 현실인데요. 부디 좀 안심하고 내 집에서만큼은 지낼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가 되길 바라면서 이하이의 안전지대 준비했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레임이 무뎌지면 끝이라 쉽게 생각해 문득 말없이 또 너의 맘이 보이네 나태함은 관계의 끝을 말하지만 익숙함은 완전한 사랑의 시작 안다면 얼마큼 모른다면 몰라 널 아침에 일어나면 익숙하게 널 원해 다른 애들과의 하룻밤과 다르게 너도 내게 보여줘 너희가 사랑에 앉은지 내가 어딨어 너희가 마음에 앉은지 내가 어딨어 멍해진 표정 둔해진 심장 좋단 말 하면 돌아선 달라 이런데 어떻게 널 믿겠어 너희가 사랑에 앉은지 내가 어딨어 너희가 마음에 앉은지 내가 어딨어 여왕에 있다면 보여줘 너라는 사람 날 몰라 상처 입을게 뻔해 Baby I can't trust you Baby I can't trust you 내게 믿음을 줘 너에게 내가 좀 더 깊이 갈 수 있게 Oh baby can't trust you Baby I can't trust you 내게 믿음을 줘 너에게 내가 좀 더 깊이 갈 수 있게 Oh baby 밤거리를 방황해도 우리 사이만 떠올라 원한 건 큰 것도 아니야 사소한 것들 우리 사이 반복도 할 만큼 했나봐 나에게서 멀어져가는 듯한 이유가 있다면 알고 싶어 우리 둘 뒤돌아보면 다시 또 날 원하는 너니까 흔히 지나가는 하룻밤과 다르게 여전하다 말해줘 너희가 사랑에 앉은지 내가 어딨어 너희가 마음에 앉은지 내가 어딨어 멍해진 표정 둔해진 심장 좋단 말 하면 돌아선 달라 이런데 어떻게 널 믿겠어 너희가 사랑에 앉은지 내가 어딨어 너희가 마음에 앉은지 내가 어딨어 여왕에 있다면 보여줘 너라는 사람 날 몰라 상처 입을게 뻔해 Baby I
5월 18일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양시회 임시회 중이죠. 저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던 이순신 철동상 관련된 이야기들 예결위 심사에서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까지 전해드리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